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용성입니다. 여기 오늘 귀한 분들 모시고 지진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어딘가에서 발표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강의를 듣고 국내나 또는 해외 그 바닷가에 여행 가셨을 때 제 강의 덕분에 살았다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계신 사진은 제가 서울대 오기 전에 8년간 근무했던 던디 근처의 북해 사진인데요. 거기가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이 지형이 쓰나미 때문에 생긴 지형입니다. 8,000년 전에. 여기 서 있는 조그만 아이가 제 아이인데, 북해에 살다 보면 좋은 점이 1월 1일에 해가 아침 10시 넘어서 떠서 잠 푹 잔 다음에 나가도 그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그때 봤던 일출입니다. 아무튼 쓰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노아의 해양기상청 노아에서 공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쓰나미는 3,0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00년 이후에만도 한 35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만 15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3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종종 생기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특히 1월 1일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노토반도 지진에서도 쓰나미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경각심이 많이 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쓰나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오늘 드리려는 말씀 중에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육지에 살면서 느끼는 쓰나미는 파도라고 생각하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쓰나미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게 더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나미는 오히려 우리가 바닷가에서 보는 풍파보다는, 바닷가에서 보는 것도 사실은 파도가 부서지기 전에 조금 배 타고 나가서 멀리 있는 파도를 봐야 파도라고 할 수 있고, 파도가 부서진 다음에는 파에 있던 에너지가 다 수체로 이동이 돼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쓰나미는 조석이랑 더 비슷하고 풍파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흐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1월 1일에 쓰나미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기 기상청에서도 계시겠지만 이미 다 연구하시고 잘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흐름상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원래 6시 반에 도착한다고 했다가 좀 지나서 실제 도착한 다음에는 6시 1분이라고 나왔거든요. 30분 늦게, 더 먼저 도착했는데, 사실은 우리 재난관리 차원에서 30분 늦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그게 왜 생겼나 생각해보면, 제가 원래 수학을 좋아하는데 수식은 이거 딱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나미 속도는 수심이 커지면 속도가 커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스퀘어 루트 밑에 G가 중력가 속도고 한 10 정도 되고요. 10m/s 정도 되고, 큰 H가 파고 작은 H가 수심인데, 깊은 바다에서 따지면 보통 한 4,000m 정도 보니까요. 수심을 4,000 곱하기 10 하면 4만이고, 루트심을 200이고 200m/s니까 3,600 곱하면 한 720km/h 정도 되거든요. 되게 빨리 가는데, 근데 동해는 그것보다는 얕아서 좀 느리고요. 한 450km/h 정도 되고, 근데 디테일은 있겠지만 노토반도에서 지진 나면 아무리 늦어도 2시간 내내 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30분 차이가 났을까 하고 동해 물대를 봤더니, 그때가 한참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밀물 위에 쓰나미가 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오는데, 이것도 파도로 이해하면 힘들고 흐름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큰 배경 흐름이 있었고, 조석이라는 그 위에 또 다른 흐름이 타고 와서 조금 더 빨리 온 겁니다. 그러면 썰물일 때 오면은 좀 더 늦게 오겠고, 그다음에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이 흐름이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흐름이 우리 해안에 왔을 때는 이 해안의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여러 환경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결정적으로 와류를 만듭니다. 복잡한 흐름을 만듭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남해 놀러 가시면 다
보시겠지만 이순신 장군 안 계셨으면 우리나라도 없었겠지만 지금 남의 사람들 참 먹고 살기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통 다 이순신 장군인데 이 울돌목 보시면 그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조석이 오갈 때 그 복잡한 지형에서 이 와류가 생겨서 그런 걸 이용한 거잖아요. 쓰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우리 지진해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쓰나미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흐름이라서 사실 파도에 깊은 파도 정말 파도가 온전하게 있는 파도 위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1차 정확도 내에서는 파도가 지나가면 그 위에 있던 물건이든 사람이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선형성이 들어가면 살짝 움직이는 거지만 하지만 쓰나미는 이미 흐름의 성격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부유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고 쓰나미 한번 온 다음에 대부분의 피해가 특히 인명 피해는 사람이 물에 잠겨서라기보다는 떠밀려오는 컨테이너 박스에 건물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큰 유조선이 땅 위로 올라가서 생기는 게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쓰나미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흐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서울시 정책관님께서 미래 재난은 복합재난이다라고 하셨는데 쓰나미는 옛날부터 복합재난이었습니다. 일례로 1755년 쓰나미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날짜랑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날짜는 11월 1일이고 시간은 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11월 1일이 카톨릭에서 All Saints Day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 모든 성인의 날 전날 10월 31일이 할로윈인 거고요. 11월 1일은 카톨릭에서 되게 큰 축제 날인데 아침 9시, 10시 정도 됐으니까 리스본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당에 있었어요. 축제니까 장식도 했었고 촛불도 있고. 근데 지진이 오는 바람에 석조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장식품에 촛불이 옮겨 붙어서 대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으니까 리스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그냥 조금만 뛰어가면 바닷가거든요.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갔는데 갔더니 바닷물이 다 사라졌어요. 바닷물이 쑥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사람들이 더 가까이 갔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인데요. 바닷가에 놀러 가셨는데 바닷물이 갑자기 빠지면 무조건 반대로 도망가십시오. 더 큰 파도가 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바닷가에서 오는 쓰나미는 이런 지진의 서브덕션 존 때문에 생기는 거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데 바다에 있는 지각이 밀고 들어가다가 땅에 있는 지각이 튕기면 지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쓰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튕겼을 때 이쪽에 있는 땅에서는 처음부터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쪽에 있는 건 물이 한번 빠져요. 물그릇 한번 기울이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빠졌다가 돌아오는 건 훨씬 더 격렬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건을 던졌을 때 물건이 멀리 가려면 처음에 가속도가 커야 되잖아요. 물에서의 가속도는 수면 경사가 가속도예요. 그래서 한번 빠졌던 게 돌아올 때는 수면 경사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오면 땅 위에서도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놀러 가셨을 때 물이 빠진다. 그럼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1700년에 미국의 서해안 태평양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쓰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게 한 30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대륙에 글자가 들어간 지 1700년 이후라서요. 그래서 기록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일단 인디안들 거기 원주민들의 전설에서 그런 거대한 파도가 와서 섬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에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흔적들을 찾다가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형태 이렇게 바다의 지각이 육지의 지각 밑으로 들어가는 카스카디아 서브덕션 존이라는 게 캘리포니아부터 밴쿠버까지 쭉 이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한 30년 전쯤에.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그때 1월 27일에 일본에서 지진이 없었는데 큰 쓰나미가 와서 큰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재봤더니 10만 년 동안 한 40번 정도 있었대요. 10만 년 동안. 그래서 주기로 따지면 250년 정도인데 1700년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2024년이니까 한참 지났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한 30년 안에 생길 확률이 뭐 3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진도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고 바로 앞이라서 쓰나미도 굉장히 큰 게 올 텐데 한번 물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올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놀러 가셨는데 갑자기 물이 사라지면 무조건 동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슨은 이 물이 빠지면 지체 없이 도망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들어오는 걸 실험실에서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구할 때 정말 빠졌다 들어오는 거 하려면 정말 물그릇을 기울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쓰나미가 지진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고 산사태 때문에도 생기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살던 곳 스코틀랜드에 제가 살던 곳에 관련된 건데 여기 저자가 저랑 같이 제가 근무하던 던디 대학의 지리학과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옛날에 있었던 쓰나미의 흔적들을 찾는 게 그분의 직업이에요. 근데 보시면 8,000년 전에 노르웨이 남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이가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스토레가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큰 해저 산사태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유럽 전체가 대서양 전체가 쓰나미로 뒤덮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쉘란드 아일랜드라고 노르웨이랑 스코틀랜드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양고기가 짭조름해서 맛있다는 곳인데요. 거기 쉘란드 아일랜드에 보시면 100m 그 당시 해수면 기준으로 100m까지 물이 흐름이 모래를 끌고 올라간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제가 살던 곳이고 여기는 이제 북해 유전의 중심지 아버딘이라는 곳인데 그 안에 요 몬트로즈라는 조그만 만이 있는데요. 이 만 자체가 그때 스토레가 쓰나미 때문에 생긴 거고 지금도 그 흔적이 여기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도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수나 바닷가에서 큰 산사태가 있으면 그것도 쓰나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알래스카에 있었던 쓰나미는 보시면 이 처오름이라는 게 육지에 도착한 흐름이 경사면을 따라서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냐 이 수직 높이를 처오름이라고 하는데요. 200m 이상 올라갔고 집채만한 바위들도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산사태도 쓰나미를 만들 수 있다입니다. 지진이 나면 산사태도 대부분 같이 납니다. 그래서 지진이랑 산사태가 같이 날 수도 있고 이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럴듯하다는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연구했던 여러분들이 이 중에 특히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났던 쓰나미가요. 그때 이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쓰나미의 파의 형태를 실시간으로 관측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까만 점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측정했던 파고인데 그때 지진만 갖고 지진으로만 파가 얼마나 생길까 계산을 해보면 이 파란색 선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 빨간색 요 부분은 아무리 해도 지진 요 단층대를 아무리 조절을 해도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진이 난 이후에 이 조사단이 가서 여기 데이비드 타핀이라고 브리티시 지올로지컬 서비에 계신 분인데 이 데이비드 타핀이 대장으로 하는 이 조사대가 가서 열심히 해저 지형을 조사했더니 새로 생긴 산사태 지형이 있었고 그거를 같이 계산하면
그 실제 관측할 결과랑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오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러 계십니다. 지진과 산사태도 같이 올 수 있어요. 화산 폭발도 쓰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화산 폭발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건데, 화산 폭발하는 것 자체가 물을 들어올려서 쓰나미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화산이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만드는 쓰나미처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용암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것 또한 산사태처럼 만드는 건데요. 요 우리 유명한 그림인데, 뭉크 선생님이 그리신 요거 사실 1883년에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크라카토 화산 폭발을 배경으로 한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산 폭발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됐었고, 유명한 관광지였거든요. 조금씩 조그맣게 터지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대폭발을 해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도 많이 죽고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이 화산 폭발에 의한 쓰나미 발생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제안서를 썼었는데, 열심히 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화산재도 있고 용암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 뜨거운 김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지나가면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게 2018년에도 거기서 계속 아기가 자라서, 요 아나크라카토는 이게 차일드란 뜻이라는데, 그 아기가 자라서 또 폭발한 적이 있어요. 쓰나미가 화산 폭발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서양에 있는 카나리 섬이 터진다 안 터진다로 또 대단히 논란들이 많은데, 일단 USGS에서는 천천히 터지고 있어서 쓰나미까지 만들진 않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바닷가에 여행하실 때는 늘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쓰나미 연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쓰나미가 어떻게 생기느냐, 요 지진 때문에 생기거나 또는 산사태 때문에 생기거나 어떻게 생기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전파되느냐, 전파돼서 땅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이 부분 처음에 어떻게 생기느냐는 대부분 지질학자들이 많이 하고, 어떻게 전파되느냐, 그 다음에 도착하면 무엇이 되느냐는 저처럼 건설환경공학 내에서 해양공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쓰나미가 굉장히 길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2011년 쓰나미 최초로 우리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관측한 그 쓰나미를 보시면, 요 빨간 선이 그때 관측했던 거고요. 길이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0km 되는 게 부서지면서 땅에 와서 흐름을 만드는데, 그거를 파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왔다 간다고. 한두 시간 오는 겁니다. 쭉 계속 채웠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거.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연구했던 건 이 파란색 선이었어요. 아주 좋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1950년대 굉장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토목공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전체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쓰나미가 길다는 걸 깜빡 잊고 50년 동안 이 파란색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이 쓰나미가 도착했을 때 땅에 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는 두 개의 가장 큰 파라미터가, 하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파고입니다. 파고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를 결정하고, 길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냐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경사는 급하니까 더 높이 올라가는 걸로 계산돼서 우리가 더 안전한 측으로 설계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짧아서 그 전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세계에 정말 큰 조파 장치가 많이 있는데요. 그 어떤 조파 장치도 이렇게 긴 파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굿을 기울이면 큰 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더니, 영국의 로얄 소사이어티에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해보라고 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파도를 만드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도 벽도 다 조절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긴 파도를 만드는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 우리 지진의 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연구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도 있고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쓰나미가 흐름이라는 거, 그거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그런 흐름이 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연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대응책에 대한 말씀은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